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연초부터 해양 플랜트 수주에 나섭니다. 이 두 기업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이 추진하는 이스라엘 레비아탄 유전의 FLNG 기본 설계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번 입찰에는 싱가포르 샘코프 마린 등 글로벌 조선업체들도 참여했으며 쉐브론은 오는 4월까지 입찰자 중 2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캐나다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핵심인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및 하역 설비에 대한 입찰에도 참여했는데요. 이번 입찰은 캐나다 해양 플랜트 기본 설계에 이어 엔지니어링과 건설 작업에 관한 입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화는 지난달 16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 여부와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인데요. 심사 대상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8개국으로 전문가들은 한화 인수 이후에도 국내 조선 3사 체계가 유지되는 만큼 해외 경쟁 당국의 반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이 쉐브론이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비아탄 유전의 FLNG 기본 설계 입찰을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레비아탄 유전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레비아탄 유전의 가치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흔히 이스라엘을 많이들 오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스가 나? 석유가 나?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뭐 주변에 다 중동 국가로 둘러싸이다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판매를 중지하면서 앙골라랑 뭐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멀리 떨어진 데서 돈을 그 원유랑 석유를 가져왔었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50년대부터 이제 유전 탐사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거의 50년 지나서 2004년도에 텔아비브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 크바르사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레비아탄 요거는 뭐 히브리어로 거대하다는 말대로 요거는 지중해 북부 지역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곳인데 2010년에 이게 좀 규모가 약간 3조 4천억 입방미터,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게 어느 크기냐면 미국 가스 매장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따지면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뭐 유전 지역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유전 이 입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유전이 이제 바다 위에 띄워서 하는 그 맞아요. 해상 플랜트인데 요즘 이 FLNG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요즘 이렇게 좀 FLNG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 FLNG 약자가 이제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 그러니까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채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제한 다음에 LNG를 만든 다음에 저장하는 시설까지를 이제 FLNG 뭐 해양 플랜트의 일종인데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온다. 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발전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앞으로 해양 플랜트가 FLNG 해양 플랜트라고 통칭하면 좀 엇갈린 시선이 있어요.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그 부정적인 의견은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위축된다. 그러면 중국이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수요도 많고 그러면 또 이 해양 설비가 들어갈 텐데 그리고 또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있다. 지금 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한 60에서 70달러 정도는 유지돼야지만 이 해양 플랜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바다 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약간 좀 긍정론에 더 신호를 두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떤 부분 때문인 거죠? 일단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해양 플랜트 지금 보면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뭐 곳곳에서 지금 해양 플랜트 뭐 프로젝트 원전 개발 원전이래 그 석유 원전이죠. 원유 네. 지역지죠.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결정되면 가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막 러시아 또 촉발된 유럽의 네. 경제 위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너무 러시아만 보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해상유전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더 나올 것이다라는 그 긍정론에 좀 어깨 시선이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좀 더 긍정론의 무게를 싣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그 해양 플랜트 발주량이 5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두 번째 기사도 역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이 또 입찰에 참여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캐나다 해양 플랜트 이 베이두노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입찰이 이제 기본 설계 입찰이 아니고 엔지니어링하고 건설에 관한 입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조선 기사들을 보면은 뭐 기본 계약, 뭐 EPC 계약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계약의 단계를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좀 뭐 해양 플랜트든 뭐 지상 플랜트, 육상 플랜트든 같은 절차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프로젝트가 오래 걸리고요. 일단 프로젝트 또 하기 전까지 많은 이제 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왜냐면 금액이 몇십조 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단계를 구분하면 5개, 6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 설계. 그래가지고 뭐 이 해당 공장, 플랜트의 개념 설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2단계 중요한 거는 경제적 타당성. 이게 졌을 때 과연 돈이 되냐 안 되냐, 생산성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가장 처음이고요. 2단계는 대부분 이제 뭐 시행하든 안 하든 이걸 해봐요 다. 그 다음에 또 이 정말 이 공장을 짓는다, 이 해양 플랜트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드라고 이제 기본 설계입니다. 이제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 프로젝트의 그 플랜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공사의 기본 토대를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피드를 수주한 기업들이 그 다음 단계 EPC. 그러니까 소위 EPC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장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수주하면서 놓습니다. 그래서 상가 설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구매 사는 거죠. 뭐 공장 자재 뭐 쓸지 그다음에 자재 샀으면 어떻게 지을지 이게 시공. 그래서 값비싼 EPC라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 짓는 과정이에요. 자 지으면 그다음에 이제 한번 돌려봐야 되죠. 이게 정말 잘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까지 끝나면 이 공장은 이제 완전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피드 단계는 약해요. 기본 설계 단계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프랑스 업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 업체나 미국 업체들 뭐 맥더머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이룹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수주하면 EPC를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수주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다음 단계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인 거네요. 보통 한 반반 정도 돼요. 전체 뭐 금액이 4조 원 수주했다고 치면 국내 기업이 갖고 오는 건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뭐 팹리스, 파운드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업계에서도 이제 비슷한 절차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성공 시에 이제 본격적인 좀 반등이 예고된다 이렇게 기사에 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당장은 이게 막 조선업적 특성상 배 하나 수주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막 실제로 반영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반영되려면 몇 년 좀 지나야 돼요. 근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 좋다, 업황이 좋다.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부터 뭐 적자 턴아웃 된다는 올해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내후년은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며칠 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실적이 긍정적인 지금 같습니다. 네, 전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네, 이 이야기인데. 이제 인수를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기사에서 한화가 대우조선 또 인수를 앞두고 이 원래 계약을 하기로 했던 이 LNG선 두 척을 다시 재검토한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처음 썼던 기사랑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하나에서 좀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에 좀 그 대우조선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동관 그 사장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수익 위주로 하자. 그래서 좀 물량 채운 거보다 수주 물량 채우는 거보다 돈 되는 걸로 하자. 근데 보니까 전면 재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한 두 쪽 정도가 이거 좀 약간 손해다 지으면 그래서 좀 정식 계약까지는 좀 차일치 미룬 것 같아요. 대우조선이. 아직 다 취소를 한 건 아니고 좀 근데 미룬. 그 업체에서 그러면 딴 데 할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대우조선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우조선 사장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수주한 거에 대해서 검토한 거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수주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다시 본다? 그럼 좀 말은 안 맞는데 하여튼 믿어주고. 근데 이거 좀 보면 앞으로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때 전략을 보면 수익성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동안 업계에서는 너무 대우조선이 아무래도 주인 없는 회사고 이제 아무래도 CEO도 이제 상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되게 숫자에 되게 예민했던 거예요. 실적에. 그래서 어떤 수주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좀 다른 대우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보다는 젓가락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박리담의 식으로 다른 기업들 약간 보면서 있었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만드는 기업 별로 없는데 너희들이 같은 나라끼리 같은 국내 혹시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약간의 대우조선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정기선 사장이 CS 가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대우조선 하나가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느냐? 앞으로 좀 저가 수주의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약간 대놓고 이제 조금 지적을 한 거네요. 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정기선 사장이랑 김동관 회장이랑 친해요. 나이도 비슷 한달 차이 형이기도 하고 김동관 회장 또 둘이 이력이 비슷합니다. 유학파이기도 하면서 또 군대 장교 갔다 왔어요. 한 명은 포병장교 해군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제가 상당 교분이 있고 신분이 있고 이런 대우조선 인수하는 과정 앞으로의 인수에서 어떻게 경영할지 해서 좀 조언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저가수주 얘기하지 않았을까? 요건 이제 약간 추측의 영역인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대우조선 하나 인수해서 앞으로는 좀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일단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인수가 그럼 마무리 절차에 지금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네, 아직 마무리는 아니고 빠르면 상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결론이. 네, 근데 이제 반대 가능성은 사실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 결합 심사에서 그럼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을 인수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 통과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어디가 중요하면 유럽이 중요해요. 중국, 미국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발주량의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그 해운 강국이거든요. 그리스도 있고 노르웨이 많은데 전 세계 발주량의 상당 부분 절반가량이 대부분 유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조선해양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대우조선이랑 한국조선해양이랑 둘이 합치면 어떤 업종, 가령 이제 LNG 같은 경우는 거의 독과점이다. 독점. 예, 사실상 3사가 나눠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개가 합치면 60% 이상을 다 너희들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반대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일단 조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예, 겹치는 게 없어요. 뭘 겹쳐봤자 이제 군수 분야인데 또 하나는 아예 배 쪽 군수 분야 같은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하나하나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조선과 많이 다르다. 예. 아직은 뭐 우리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 가장 그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 독과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독과점 문제는 어쨌든 피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유럽만 넘으면 네.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이 좀 빡빡해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시장 쓰는 경쟁에 건가요?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굳이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내 기업들도 합병했을 때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기업 감사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장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제외하고도 사실은 뭐 LNG 수주 관련한 기사들이 또 몇 차례 더 나왔었거든요. 이 중에서 좀 더 살펴볼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앞으로 에너지 위기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해양 플랜트, 해상 유전이 개발되면 그 만들어서 배수를 나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필요한 바가 LNG선입니다. 예, LNG선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네. 중국은 아직도 좀 문제가 많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뭐 카타르도 있어 막 몇 년치 그 선표가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양한 LNG 선 프로젝트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 해상유전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카타르도 마찬가지예요. 카타르도 자국 내 노스필드라는 그 유전을 개발하면서 확대하면서 배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브라질 쪽도 지금 개발내고 있고 뭐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LNG선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그 의미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지금 국가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수주가 더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조선업계에서도 사실은 요즘 친환경이 좀 대세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LNG선이 그러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렇죠. 분위기도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업들만의 좀 특별한 뭐 기술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공정 노하우의 문제인데 배를 일단 안정적으로 잘 짓습니다. 예, 물론 이제 LNG를 보관하는 창은 아직 우리 기술이 안 돼 있는데 네. 예, 뭐 경험도 많고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그 연료를 뭐 친환경으로 쓴다. 하여튼 다양한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LNG선을 최대한 탄소 중립이 요즘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는 것처럼 배도 가면서 많은 이제 그 탄소를 배출하는데 탄소 중립 위해서 뭐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그 선박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설계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예, 그런 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오늘은 LNG선 관련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조선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